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여권과 정부의 정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사실 여권과 정부는 혼연일체는 아닙니다. 여권과 정부는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같지 않을 때도 있고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근본은 서로가 한 팀이라고 보고 둘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들 시선 끄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굉장히 잘 갈고 닦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미투 문제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때 저는 정치 꽤 한다고 느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녀끼리 갈라서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여당과 행정부는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비핵화 플랜 이런 걸 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치 외교 기사에서 짤막하게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한당이 물고 뜯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깔 수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아무런 잡음 없이 추진을 해왔다는 게 소름이 돋았거든. 그렇게 여당과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착착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던져준 미투 떡밥에 물려가지고 안희정 적폐, 그러니까 안희정이 소속된 민주당도 적폐, 이렇게 편가르기 초딩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이거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국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관련된 문제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욕 더 먹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런 민감한 문제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은, 뭐 이게 성과가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정치적 능력만큼은 굉장히 출중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꼬리 자르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꼬리 자르기라는 게 뭐 여권과 행정부의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있을 만한 인사들이 있으면 감싸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당이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처신해,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뭐 좀 지난 일이지만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보시면은 청와대에서 고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싹둑 잘라버리는 느낌이었죠. 뭐 사실상 이걸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적폐라는 것보다는 그냥 신입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한다, 뭐 이런 느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적폐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안희정, 김경수 이쪽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한 명은 완전 아예 나가리 됐고, 그리고 한쪽은 열심히 재판 받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도와주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손석희 때도 그랬고요. 그냥 알아서 싸워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오히려 청와대 어용방송인 SBS는 오히려 더 까고 있었죠. 이게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던 게, 여태까지 해왔던 보수들의 정치 패턴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100명이 뭐 보수나 진보 그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이명박근혜까지의 한국 정치가 서로에게 집단 의식을 강조하면서 100명이 이렇게 있으면 한 명이 만약 비리를 저지르면 99명이 총력으로 나서서 감싸주는, 그래서 비리가 발각되지 않고 무마되는 그런 양상이 항상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구식 정치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걸 왜 안 감싸주지? 이런 느낌이죠. 뭐 그러면서 좌파들은 동료들을 감싸주지도 않는 냉혈한 놈들이구나,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동료를 버리는 냉혈한 당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허물을 감싸주지 않는 원칙적인 당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공기관 개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겉으로만 보자면 질서를 바로 세우자 이런 명분이 있는 거지만, 사실 실제 이유는 정치인들이 경제인 그리고 법조인들과 유착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굉장히 낮게 받아서 뭐 그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는 상대적으로 보수 쪽 정치인들이 진보 쪽 정치인들보다 그런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만약 사실 민주당이 경제인들과 법조인들 그쪽과의 만약 유착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비리를 전력으로 수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게 표적 수사든 편가르기든 견제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넷째로 손절할 부분은 손절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야삼당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연돈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상 민주당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상 이걸 추진을 하면은 민주당도 일정 부분 의석이 깎이는 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뭐 다른 법안, 그러니까 공수처라든지 이런 게 본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야당들과 연합을 해서 이 법안을 추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기존 보수 정권이 손해는 1도 안 보고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이미지를 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과 대비하면 이미지 메이킹에 상대적으로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수 정권에 있던 많은 합의들 중에서 보수가 양보했던 가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이미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보 절대 안 하는 욕심쟁이 당이라는 이미지 타격도 있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얻는 손해까지 보고 이게 사실상 망한 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당을 최대한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당을 최대한 쪼개서 제1야당이자 민주당의 라이벌인 자유한국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리고 뭐 시기가 되면 소수 야당들과 연합을 해서 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대로 의회가 양당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가정을 해요. 뭐 100석이 있다고 치면 50석은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50석은 자한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한쪽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을 때 나머지 한쪽에서 찬성을 안 해주면 영원히 이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질 끌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하지만 여당이 35석, 제1야당 35석, 그리고 나머지 30석을 군소 정당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도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자기에게 유리한 표를 얻을 협상할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이랑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정의당으로 갑니다. 정의당에 가서 과반수가 넘는 표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한당을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상대적으로 배짱 정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수 정당에서도 이렇게 한번 도와주면 나중에 거대 정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생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야당에 대한 보수의 가치는 같은 보수 내에서도 잡음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수당 정치는 당분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민주당 정치 특징은 여기까지 하고 총선 전략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은 제 생각은 사법 비리 같은 거를 잡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수당 의원들의 연결고리가 단 한 개쯤은 발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수 인사들에게 비리가 하나라도 나오면 책임을 물으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전략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정당이 많은 이 구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 의석이 뺏기더라도 한국당의 의석이 뺏긴다면 그걸로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목표 의석수가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권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야3당은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추진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제1야당은 최대한 정보를 까서 문재인 지지도를 떨어뜨린 후에 자신들의 강세 지역이었던 경상도라도 완벽하게 가져오는 거 뭐 요 정도가 있겠네요. 사실 소수정당 지지세가 있어가지고 거대 양당이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당도 그렇지만 제1야당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말 조심하고 비리 조심해야 돼요. 뭐 이미 저질러 버렸으면 안 걸리는 수밖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요. 더 이상 국회의원이 됐다고 뭐 우리 딸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내 동생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말이야. 뭐 공공사업 좀 뭐 이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사리세요. 정리합니다. 뭐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할 게 없어. 현재 민주당은 비리 수사 프레임이랑 그리고 소수정당 유지 뭐 요 정도로 총선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 가지고 추진하려는 걸 보면서 거대 양당이 이렇게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양보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치가 발달한 유럽이 이런 생태계인 경우가 많아요. 뭐 여당이 지지율 1위인데 여당 점유율이 20%밖에 안 된다거나 그리고 나머지 80%는 소수 정당이 쪼개먹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많아도 합의는 잘만 해요. 뭐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미국 정치 이렇게 거대 양당 구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 거대 양당의 목소리만 정치판에서 반영이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보수들에서도 새누리당이 보수들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천이 되거나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당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결국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자유한국당을 견제하는 신보수 세력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더 작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겠죠. 뭐 정당이 너무 쪼개져서 합의를 하는데 비효율적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단 두 종류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목소리가 있고 그걸 대변해주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목소리를 단지 국회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틀어막는 거는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목소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합의가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만약 10시간을 해서 합의가 안 났다, 그럼 20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20시간에서 합의가 안 났다, 그럼 30시간 하면 되잖아요.